지구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요,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유럽에 보이는 핀란드와 폴란드, 그리고 남미의 이 북쪽에 있는 가이아나와 프랑스령 기아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도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오늘 왜 갑자기 우루과이, 파라과이 얘기가 나오느냐? 두 국가는요, 이름도 비슷하고 똑같이 남미 대륙에 있고, 게다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길쭉한 국경을 사이로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남미 대륙에 있는데도 어마무시한 차이가 존재하는 국가예요. 2021년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 인식 지수라는 게 있어요. 우루과이 몇 위일 것 같아요? 무려 18위입니다. 저거 낮은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32위예요. 우리가 보통 선입견을 가지고 남미 대륙을 보곤 하는데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가 낮지 않습니다.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거죠. 근데 파라과이는 128위입니다. 어떻게 저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대부분의 부패인식 지수 국가들의 상위권에는 북유럽 국가 아니면 도시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 아니면 도시국가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나라가 상위권이에요. 근데 우루과이가 어떻게 저렇게 상위권에 있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루과이든 파라과이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국가들입니다. 두 국가 모두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강대국들이 주변에 존재해요. 그리고 그 국가들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국제정치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스페인으로부터 19세기 초에 독립을 했어요. 쿠데타 민주화 반복됐고요. 최종적으로는 1980년대에 두 국가 모두 민주화가 됩니다. 두 국가 둘 다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생산자원도 밀, 쌀, 대두, 소고기, 양모, 목재, 철강, 시멘트 생산하는 자원도 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외에 차이점이 있기도 한데요. 지금 파라과이는 바다가 없어요. 내륙 국가죠. 우루과이는 바다가 있어서 해안 국가입니다. 근데 파라과이는 내륙 국가인데도 큰 강이 파라과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우루과이처럼 어업이나 해운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파라과이도. 근데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가 1인당 GDP가 3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두 국가의 경제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파라과이가 1인당 GDP가 5,400달러예요. 우루과이는 1인당 GDP가 17,020달러나 됩니다. 이 두 국가의 엄청난 이런 경제력 차이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청렴이 아닐까, 여기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 남미 국가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으로부터 1800년대 1900년대에 독립이 된 거예요. 독립된 이 남미 국가들 중에서 독립 직후에는 남미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로 평가받던 나라가 바로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파라과이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긴 한데 16세기의 현재의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 스페인 사람들이 정착하고 쳐들어오면서 도시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1800년대 초부터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폴레옹 전쟁이 터지죠. 나폴레옹 전쟁 터지면서 유럽의 스페인 본토, 대부분의 국가의 본토가 이제 박살나기 직전이었어. 그때 1811년에 이 파라과이에 있던 귀족들이, 이 양반들이 1811년에 독립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다요가 예전에 올렸던 그 남미편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대략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의 유럽 서쪽 끝, 여기가 어디예요? 이베리아 반도죠. 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스페인 본국에서 태어난 귀족 집안이랑 남미의 스페인 식민지였던 이 남미 지역에서 태어난 스페인 귀족들, 이 두 귀족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안 그래도 차별 대우 받는 게 좀 짜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럽의 스페인 본토가 아예 나폴레옹 프랑스한테 모두 점령이 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본토가 나폴레옹한테 점령이 되면 스페인의 식민지가 있던 이 남미의 식민지도 전부 다 나폴레옹의 땅이 되어갈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남미 지역에 있던 스페인 귀족들은 자기들의 권력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지금의 아르헨티나, 그리고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포함되어 있던 리오데라 플라타 부왕령이라고 불리던 그 식민지 지역에서 귀족들이 우후죽순으로 스페인 본토로부터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나라가 탄생해요, 남미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파라과이도 탄생이 된 거죠. 파라과이가 독립 직후에 1814년부터 군부 독재가 시작되는데 1864년까지 독재자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독재 통치 기간인데도 부패 문제도 별로 없었고 파라과이의 경제가 어마무시하게 발전합니다. 실제로 독재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어떻게 경제가 발전하고 부패가 줄어들었는지가 좀 의아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무리 독재 정부더라도 그 이전의 파라과이 지역은 스페인 왕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독립되기 전에 스페인 식민지 시절의 파라과이랑 독립된 독재 정부의 파라과이를 이제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독립 이전 파라과이의 경제는요, 하청의 하청 기업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에서 뭘 생산하거나 돈을 벌면은 지주나 자본가가 떼어가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파라과이 식민지 정부가 떼어갑니다. 스페인 식민지 정부죠. 그리고 주변 식민지를 관장하고 있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또 떼가요. 그리고 스페인 정부 본국에서 또 떼어갑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식민지였던 파라과이 지역은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는 엄청난 막대한 세금, 이자, 그리고 국가 무역까지 통제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막대한 세금과 이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파라과이가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무역이라던가 이런 것도 통제를 하고 순식간에 부유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독재자가 프란시아였어요. 이 사람이 인권 탄압까지 일삼던 독재자였는데 하층민이나 원주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탄압했다는 거냐? 자기한테 반대하던 유럽 출신의 귀족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무지막지한 인권 탄압을 하면서 이제 탄압을 했죠. 대신 하층민이나 이제 원주민들, 그 사람들의 이제 지지는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인종 간의 격차를 없애겠다면서 유럽 사람들끼리는 결혼을 못하게 해요. 당시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예로 끌려왔던 흑인분들의 후손, 그리고 남미의 원래 원주민들, 아니면은 유럽 사람들과 그 남미 원주민들 간의 혼혈, 유럽 사람들과 흑인 간의 혼혈,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인종 간의 격차를 없애겠다면서 유럽 사람들끼리의 결혼을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스페인 귀족과 엘리트층들의 반발이 있었겠죠, 당연히. 반발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완전히 그냥 다 빼앗아서 국유화합니다. 당시까지 막대한 부를 쌓고 있었던 교회의 재산도 국유화예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싼 값에 그 토지들을 임대합니다. 파라과이 내에서 일반 서민들에게 세금을 착취하거나 여러 가지 돈을 떼어 먹던 그런 집단들을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의회가 제시한 대통령 임금도 깎아서 받았어요. 프란시아라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청렴을 위해서 또 어느 정도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당시 남미 국가들 대부분이요, 스페인 귀족들이 스페인 본토로부터 갈라내서 독립이 된 국가들 아닙니까? 그죠? 독립 후에도 부패한 스페인 귀족들이 계속 잘못된 정치질로 해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양반은 본인이 독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를 안 했던 거죠. 꽤 비교적 상대적으로 청렴한 정치를 했던 겁니다. 문제는 파라과이에서는 독재가 나중에 당연한 게 되어버립니다. 독립 직후에 독재를 한 국가들이 많기는 많았지만 하필이면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독재가 너무 당연시되는 그런 정치 문화가 형성돼요. 그래서 프란시아 이후에도 독재 정권이 쭉 이어집니다. 게다가 1864년부터 70년까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3국대 파라과이가 전쟁을 벌여요. 그러면서 파라과이의 경제가 뭐고 정말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우루과이 정부는 파라과이의 독재자 솔레노 로페즈와 동맹관계였어요. 솔레노 로페즈는 나폴레옹처럼 되고 싶은 굉장히 그 정복 욕심이 많은 야망이 넘치는 독재자였어요. 근데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당시 우루과이 정부를 전복시키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권을 새로 세우고 싶어 했던 겁니다.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랑 브라질은 이 과정에서 우루과이 정부의 동맹이었던 파라과이의 독재자 솔레노 로페즈가 브라질을 쳐들어가요.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브라질에 쳐들어간 파라과이의 동맹이었던 우루과이의 정부가 갑자기 바뀝니다. 이거 굉장히 좀 머리가 아파지죠. 복잡해집니다. 파라과이와 원래는 동맹이었지만 우루과이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파라과이와 동맹이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루과이 정부가. 새로운 우루과이 정부는 갑자기 파라과이와 동맹이 아니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 원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대 우루과이, 파라과이였는데 갑자기 여기 있던 우루과이가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파라과이는 그래도 경제력이 좀 탄탄한 국가였잖아요. 군사력도 꽤 괜찮았어요. 저 세계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데도 무려 6년이나 버텨냅니다. 근데 아무리 6년을 버텼어도 저 전쟁의 결과는 파라과이에게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파라과이의 영토가 기존보다 무려 30%를 잃게 돼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한테는 파라과이가 이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야 됐겠죠. 정말 무서웠던 거는 지금 학자들마다 공식 자료가 없어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시 저 6년의 전쟁 동안 파라과이 전체 인구의 최대 60% 이상이 사망했다고 추정되기도 합니다. 대략 절반 이상 사망했다고 얘기되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사망자 대부분이 전쟁에 나갔던 남자들인 거예요. 남자들이 해야 했던 당시 힘든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던 인력들이 다 증발을 해버린 거죠. 파라과이에서. 이후에 파라과이 경제가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지옥행이었어요. 국내 정치도 혼란의 연속이었고 선거를 했지만 쿠데타와 탄핵이 반복되고 전쟁이
끝난 이후였던 1870년부터 1954년까지 무려 84년 동안 파라과이는 44명의 대통령이 바뀌어온 국가입니다.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드디어 파라과이의 마지막 독재자 스트로 에스네르가 나옵니다. 이 양반이 1954년부터 1989년까지 무려 35년 동안 집권을 해요. 이 시기는 이제 굉장히 한 명의 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쿠데타나 탄핵의 반복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나 한편 파라과이의 부패, 청렴이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당시 스트로 에스네르 정권이 자기들 정권 유지를 위해서 오히려 부패를 조장합니다. 당시 파라과이 정부, 저 독재 정부의 부패는요, 기업과 정부, 더 나아가서 국방부, 군대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박인 게 뭐냐면 1965년에 저 스트로 에스네르라는 정치인, 독재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라과이 군대의 부패 문제를 평화를 위한 대가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파라과이 군대가 밀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이렇게라도 군대가 돈을 벌게 해줘야 군인들의 불만이 사라지고 평화를 위한 대가로서 이런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대놓고 독재자, 정치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당장 군대와 국민들이 부패 척결을 하고 경제적 해결책을 이제 정부가 내놓아야 될 때가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을 벌려면 오히려 부패해야 사회가 평화로워지고 돈을 벌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스트로 에스네르 정권은 초기부터 마약 밀무역을 시작합니다. 페루와 볼리비아에서 생산된 마약들이 파라과이를 거쳐서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되게끔 그 루트를 제공해줬어요. 게다가 당시 파라과이 군부 독재 정부가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기존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파라과이 부자들의 땅이나 돈을 어거지로 빼앗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부패한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이나 군부한테 나눠줍니다. 그 땅을. 이 당시 나눠준 토지만 무려 67,44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대한민국 남한 면적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근데 67,000제곱킬로미터를 나눠줬다. 엄청난 토지를 나눠준 거죠, 지금 이 당시에. 저 67,000제곱킬로미터라는 면적은요, 파라과이 전체 국토의 16.6%나 되는 엄청난 땅이에요. 게다가 파라과이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전체 농지의 28.1%였습니다. 저 당시에 부패함을 이용해서 정권 유지를 하던 저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2016년 기준 파라과이의 대지주 1%가 소유한 토지가 파라과이 전체 토지의 71%래요. 오늘날의 파라과이 부패 문제, 낮은 청렴도의 문제는 35년간 집권하면서 부패를 용인하고 조장했던 스트로 에스네르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뇌물을 줄 수 있는 마약 카르텔과 뇌물을 받는 게 또 당연해진 공직자들, 그리고 파라과이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이 35년 사이에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자, 결국에 스트로 에스네르 대통령의 친구이자 또 사돈이래요. 정권의 2인자였던 로드리게스가 1989년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로드리게스는 의회에서 임시 대통령이 되어요. 그 다음에 1993년에 물러납니다. 그 다음 공정한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 정권에게 정권을 이양해요. 참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파라과이의 민주화는 1993년부터가 아니라 1989년부터 민주화가 되었다고 봐요. 그 이전에 35년 동안 그 독재해 먹던 스트로 에스네르는 쿠데타 때문에 이제 쫓겨납니다. 그리고 브라질로 망명을 해요. 그리고 93세까지 장수하다가 2006년에 사망합니다. 2016년에 국제투명성기구가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라과이가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다양한 부패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이거 수많은 연구를 이제 인용해서 이 보고서가 얘기해주고 있는데, 파라과이에서는요, 공직자의 뇌물수수와 갈취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만연하대요. 그 중에서도 파라과이 국민들이 꼽았을 때 가장 부패한 집단이 어디냐 하면 파라과이 경찰과 지방행정조직 법원을 꼽습니다. 현재까지도 파라과이의 경찰들이요, 기업과 시민들한테 보호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자기들 월급 외에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게다가 범죄 마약에 연루된 경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의 공무원, 공공기관은 취업을 하려고 해도 그냥 쉽게 취업하기가 어렵대요. 지금 현재 파라과이에서는 뇌물과 연줄이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파라과이 사법부도 진짜 좀 걱정스러운데, 판사검사한테 뇌물을 주면 판결이 바뀝니다. 교도소의 간수에게 뇌물을 주면 대우가 달라져요. 파라과이 정치인, 고위공직자가 사법부의 판결에 간섭을 해서 판결이 뒤집히는 일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파라과이 대학생들은요, 졸업장을 받으려면요, 뇌물이 필요하대요. 단순히 수업을 이수하고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도 뇌물이 필요하대요.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죠. 파라과이의 서울대에 해당하는 아순시온 국립대학교에서 예전에 총리의 비서 친척들이 12명이나 가짜로 채용돼서 월급까지 뒤로 받아먹다가 적발된 적이 있어요. 이러한 파라과이의 어떤 청렴도
정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범죄와 폭력의 비용이 대체 얼만큼인가를 계산해 본 연구가 있었어요. 라틴 아메리카 5개 국가를 조사했는데요. 2010년 기준으로 파라과이에서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가입치에서 발생되는 부패 비용이 총 국가 GDP의 무려 2.4%나 된다고 합니다. 같은 연구에서 우루과이는 부패 비용이 0.03%였어요. 2021년 대한민국 GDP가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2천조가 넘는 돈이에요. 2천조의 2.4%면요 48조예요. 물론 이해를 위해서 파라과이의 GDP를 대한민국 GDP로 단순하게 바꿔서 계산해 본 거긴 하지만 저 GDP의 2.4%가 부패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무슨 우스운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파라과이 경제분석 및 보급센터 CADEP에 의하면 2012년에는 그 해 정부가 걷어들여야 할 세금 전체의 38%가 탈세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파라과이의 공식 수출 총액이 약 73억 달러였대요. 근데 그 외에 밀무역으로 거래한 수출 수입이 무려 40억 달러라는 겁니다. 물론 추정치지만 문제는 너무 오랜 기간 이런 공공 분야의 부패가 당연해지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도 지금 부패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해지고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로 사회 전체가 부패에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벤터빌트 대학교에서 아메리카 바로미터라는 통계를 몇 년마다 한 번씩 발표합니다. 북미와 남미 국가들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2021년 발표된 이 통계에 따르면 파라과이 국민의 18.1%가 법원, 공무원, 경찰에게서 지난 1년 동안 뇌물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라과이 국민의 75.2%는 정치인의 절반 이상이 부패했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그리고 74.5%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부패가 만연하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파라과이는 뇌물이 너무 당연하고 만연하다 보니까 뇌물을 안 주면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파라과이 정부가 부패 확산에 손을 놓고 있고 부패를 좀 조장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근데 파라과이는 1989년 민주화가 된 이후부터 꾸준히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도 제도나 법령 같은 시스템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비를 해 왔고요. 국제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어요. 1996년에는 범미주 반부패 협약을 비준했고 2002년부터는 꾸준히 미주기구로부터 부패 관련 자문과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UN 부패 방지 협약도 비준해서 UN의 자문 아래의 법령도 바꾸고 다양한 반부패 기관도 만들고 있어요. 2012년에는 열린 정부 파트너십에도 가입해서 국가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 사회의 부패 인식을 개선하고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이 생겨났대요. 대표적으로 국가 반마약 사무국, 경제범죄 및 반부패 부서, 국가 반부패 사무국, 국가 청년 및 투명성 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대요. 이런 노력들 덕분에 파라과이의 부패 상황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살펴보면요. 1998년에는 부패인식지수 조사에 포함되었던 국가가 85개국이었대요. 근데 그 85개국 중에 파라과이가 84위였습니다. 근데 2011년에는 이제 조사 국가가 182개국으로 늘어나는데 그 중에는 182개국 중에 154위였대요. 2021년에는 180개국 중에 128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죠. 특히 2021년 국제투명성기구 보고서 중에서 미주 지역의 CPI 점수에 대한 분석 내용을 보면 지난 10년간 파라과이가 눈에 띌 만한 향상을 이뤄냈다고 콕 집어서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파라과이가 미국 국제개발처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국제청렴 투명성 반부패 계획이라는 5개년 계획도 지금 시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파라과이가 앞으로 어떻게 변모하게 될지 얼마나 청렴해질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다면 파라과이와 같은 대륙에 있고 그리고 이름까지 비슷한 이 우루과이는 도대체 왜 어떻게 얼마나 청렴하다는 것일까요?